국민의힘 전당대회 내일이면 차기 당대표 본경선 진출자 4명이 확정이 됩니다. 자, 천하람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의 입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자, 이준석 전 대표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많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죠. 예. 지난 8월에 인터뷰를 하고 그래도 이렇게 인터뷰할 때마다 이렇게 YTN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봐야죠. 그리고 올 때마다 참 몇 달마다 한 번씩 오는데 저는 제가 항상 농담처럼 네. 박주인 변호사 같이 사투리 심한 분이 계속 방송에 버티는 게 신기하다. 요새는 많이 고쳤는데요. 다음번에 올 때로 살아계십시오. 아, 이거 뭔가 이게 좀 의미심장한 말 같은데요. 다음번에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자, 먼저 그 얘기 먼저 해보죠. 곽상도 전 의원 지금 1심 무죄 판결 났어요. 네. 지금 좀 전에 조홍천 의원하고도 그 인터뷰를 했었는데 대기실에서 한참 논의를 하시는 걸 제가 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마 조 의원님은 법률가시니까 저도 약간 궁금했던 부분, 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여쭤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이만큼 법리라는 게 구성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결국 이 여파를 가지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한 상태이고 네. 이제 판결문을 분석하는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걸 보면은 과연 이게 수사 단계에서의 부실이었느냐, 무리한 기소였느냐 이런 것들을 놓고 꽤 논쟁이 벌어질 것인 게, 왜냐하면 이제 사실 대장동 하면은 이 돈 액수가 참 자극적으로 다가왔고 50억 클럽. 예. 네, 그리고 50억 클럽이라는 게 있었고 또 이게 지금 현직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게도 비슷하게 이 뭐 돈의 실질적 주인 누구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얽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런 어떤 삼자뇌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들여다보게 된 계기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렇죠. 어쨌든 탄핵을 겪으면서 그 제3자 뇌물죄 수사를 받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기소를 하고 어려운 재판을 했던 거거든요. 그때 예를 들어 뭐 공동지갑론이라든지 저는 그때 다른 건 몰라도 공동지갑론은 약간 생소한데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기억이 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지목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지만 경제적 공동체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무리수를 둔 부분, 예를 들어 뭐 여론조사 비용을 뭐 잘못 지출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 그건 아주 잘못된 거다. 하지만 공동지갑론이라든지 경제 공동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서 친족이 아닌 사람을 이제 얽기 시작하는 순간 이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예전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중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그 자식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형제들과도 그렇게 소원하게 지냈었으니까 그렇죠. 예. 거기는 사람들이 안심을 했었다는 거죠. 반면 예전에 대통령들은 뭐 형님 아니면은 아들들이 다 문제가 됐었습니다. 다 DJ, 거의 YS, 빠지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까지 금전수수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연루되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면 그거는 당연히 근데 그 당시 그 대통령들이 그러면 그것 때문에 탄핵되고 그러면은 형사적으로 소추되었느냐 했을 때는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친족이 아닌 사람인데도 호가호위한 사람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추징도 되고 그다음에 그 형사적으로도 형을 살게 되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리가 확장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은 이런 식의 뭐 곽상도 의원 건은 뭐 아주 복잡한 건이지만은 네. 이재명 대표도 그러면은 어떻게 적용을 받을까? 예를 들어 뭐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지만은 네. 이재명 대표 통장으로 직접 입금이 되진 않았을 거고 이재명 대표 아들 통장으로도 들어가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해봤자 이제 김용, 뭐 정진상 이쪽이겠죠. 지금 근데 이제 보도에 그런 따르면. 것들이 그러면 소위 호가호위한 것들이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공동의 목적을 놓고 공동 지갑이냐 이런 것들이 또 다시 한번 복잡한 법리에 이거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법률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이건 있으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예. 이건 제가 완전히 그냥 정치 전략이나 아니면은 정치 전략적으로. 선거 전략적인 예.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혐의점을 놓고 수사를 진행했죠. 그 중에서 보면 이제 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 이런 것들이 강행 규정 때문에 가장 먼저 재판 결과 나올 겁니다. 기소가 돼 있고 재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이게 뭐 벌떼식 기소 아닙니까? 뭐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게. 네. 그런데 그러면요 내년 총선이 이제 딱 1년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너무 총선이랑 가까워지면 또 판결 내는 것도 부담스럽거든요. 재판 입장에서. 그러면은 지금 뭔가 그 공직선거법부터 시작해서 1심 판결이 아마 한 연말쯤에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 거기서 그러면 이게 순차적으로 일부 무죄가 먼저 뜨는 경우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까? 아, 무죄가 먼저 뜬다면 혹시라도 이게 유죄면은 유죄로 이제 뭐 사실 이재명 대표는 정책 타격 받겠지만 혹시라도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일부 무죄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 왜냐하면 벌떼식으로 이제 순차적 기소를 할 테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건 재판부 입장에서 머리가 아픈 게 뭐냐면은 가장 먼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공직선거법 문제 있어가지고 이거 만약에 100만 원 이상 유죄 때리면은 네. 선거 앞두고 민주당에다가 400원 물어내라고 이제 하는 그 프레임이 예.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대법원까지 가면 시간 걸리겠지만은 그런 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법원 입장에서 부담일 거고. 그러니까 저는 기소를 이렇게 일찍 가져가는 게 사실 집권 세력한테도 부담이거든요. 아하. 전략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치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사법적인 아니면 수사적인 측면에서 이런 거 고려하면 안 되지만은 네. 그래도 만약 혹시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가는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 네. 네. 자, 지금 각상도 전 의원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정치적 해석을 주셨는데 역시 죄송하지만 정치 신동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옛날부터. 대표는 하셨지만 이제 서로 나옵니다. 예리하십니다. 예, 서로 나옵니다. 예리하십니다. 예리하십니다. 그 냈던 책은 좀 잘 팔리는 겁니까? 아직 예약 단계고. 근데 예약이 다 되고인 거예요? 예약이 이제 온라인 3대 서점에서 다 수익권 올라가가지고 출판사가 좋아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미래네요. 예. 그 뭐 지금 뜻이 있나요? 국민의힘에 거부할 수 있는 미래가 있는 건가요? 아니 이런 거잖아요. 이제 보면은 솔직히 이제 제가 당 대표하면서 이것저것 시도한 것들 아니면 이런 것들이 보수 정당에서 지금 그래놓고 선거 이겨놓고는 지금 다시 역행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보면은. 예를 들어 제가 당 대표 이제 그만둔 다음에 제가 있을 때는 매주 뭔가 나왔었는데 요즘 그 호남 지역에 대한 투자를 뭘 하고 있죠? 잘 안 보입니다. 보도도 안 되고 있고요. 뭘 하고는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뭐 책임 있는 사람이 가서 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뭐 마케팅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그거 외에도 보면은 각종 제도들 예를 들어서 뭐 토론 배틀 뭐 이런 거 시작해가지고 다 역행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차피 거부할 수 없는 조류가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그럴 것이다. 나중에 좀 분해지면 이제 또 다시 그런 거 하려고 하겠죠. 이제. 자, 그러면 지금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에 거부할 수 있는 미래는 천하람입니까? 봐야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많은 당원들이 총선 이기는 방향으로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네, 총선 이겨야 되니까. 근데 구조적으로 이건 제가 짚고 싶은 게 지난번에 제가 지난번 전당대회 붙었을 때 사실 주호영 대표 굉장히 명망 있는 정치인이고 하지만은 제가 한마디로 이제 처음에 정리를 했거든요. 그 수도권이 중요한데 803만 오르시던 분이 어떻게 기억납니다. 이걸 하겠냐. 저는 원래 먼저 선공격을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사실 받아친 거였거든요. 그렇죠. 무슨 뒷산인가 뭐 에베레스트산인가 뭐 그 산 얘기 나오다 그런 얘기 나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영선이니까 국회의원도 안 돼보니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럼 803만 오르던 분이 어떻게 지휘하겠냐. 그런데 거기에 반박이 저는 좀 주호영 대표님이 약간은 약했던 게 803도 1000m가 넘는 산이 남을 보셨어요. 근데 사실 그게 정치적 은유인데 대구 지역에서만 출마하시던 분이 어떻게 선거 전략을 수도권에 수립할 수 있겠느냐.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울산 뭐 PK 쪽이니까요. 대구에 803이 있으면 울산은 문수산인데 문수산만 오르시던 분이 어떻게 수도권의 전략을 세우겠느냐. 그리고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선거 지휘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휘를 하는 모습이 상상하기 어렵다. 예전에 안철수 대표가 가장 이제 박력 있고 또 정치적으로 상품성이 높았을 때가 저랑 붙었던 총선 때거든요. 2016년 국민의당 나왔을 때 그때죠. 창당해가지고 제3당으로 40석 만들 역량이 있었던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에 김종필과 안철수밖에 없을걸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역량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때도 사실 보면은 약간 구도 싸움에 가까웠지 선거 캠페인을 딱히 잘하셨던 건 아니었거든요. 구도 싸움에서 호남 지역을 가져가면서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는 보면 그런데 그 뒤에도 안철수 대표가 뭐 바른미래당에서 서울시장도 나가고 그다음에 뭐 비례위 성정당 한다고 해가지고 국민의당 투도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대선도 나와보셨지만은 그분은 자금력은 화끈한 분인데 그 돈으로 선거 캠페인을 잘했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니거든요. 캠페인하는 건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중요한 거는 캠페인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천하람은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때 이준석 돌풍처럼 천풍이 불 수가 있는 겁니까? 이미 본인은 허리케인 천이라고 하고 다닙니다. 아예 SNS에 글 쓰긴 쓰던데 본인이 쓰는 거하고 남들이 느끼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특히 당원들이 느껴야 되는데.
인지도가 낮은 편이죠 이준석보다는. 많이 낮죠. 뭐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예. 이제 그걸 보완하는 게 네. 관건이고 예. 잘 생각해 보면은 이번 전당대회 뭐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네. 뭐 김기현이나 천하람이나 뭐 인지도는 뭐 비슷비슷한 상황. 그렇게 보십니까? 예. 솔직히 아직도 나가가지고 얘기하면 김기현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그러면은 정치에 관심 많으신 분들 빼고는 후아유가 많을 거예요. 후아유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의원에 대해서 후아유라고 한다고. 경상도 말로는 네가 누구? 니 뭔데? 예. 네. 자 알겠습니다. 그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너무 천하람 후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준석 그늘에 좀 가려진 거 아니냐 천하람 후보가. 이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천하람 후보는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휩싸여가지고 누구처럼 제가 이준석 아바타입니까 이런 거 안 합니다. 천하람 후보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 프레임이 걸리면 안 된다는 거를.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박준 변호사 유튜브 많이 보시죠? 다 보죠. 예. 유튜브에 여행 유튜버들 보면은 예. 그 처음에 빠니보틀이라는 분이 되게 유명했어요. 네. 그래서 막 이제 인도 여행 다니고 이런 게 막 유명해지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러시아 쪽 여행 다니다가 곽준빈이라는 사람 만납니다. 그게 곽튜브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곽튜브가 이제 러시아 말 잘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분도 캐릭터 있고 재밌다 보니까 빠니보틀이라는 사람이 통장 내역을 보여주면서 예. 너도 이거 공관에서 무슨 일하는 것보다 이게 돈 많이 벌 거다 그래가지고 예. 살살 꼬셔가지고 곽튜브가 유튜브 따로 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빠니보틀이 끌어들이고 곽튜브 계속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인지도를 높였지만은 예. 요즘 최근 몇 달은 곽튜브가 훨씬 낫습니다. 더 잘 나가요. 그 지금 이준석이 죄송합니다. 지금 표현을 하셨으니까 꼬시고 이끌어줬지만 나중에는 천하람이 훨씬 잘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천하람 능력이고요. 능력이고. 저는 지금 제가 빠니보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그 얘기도 항상 해요. 지금 책임 당원들 특히 이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준석 당대표 때 그 당원들이 이번에 아주 큰 변수가 될 것이다. 근데 또 아니라는 쪽도 많고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게 저희가 무슨 굉장히 지금 뭐 굳이 따지자면은 뭐 도전자 팀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 팀이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가 챔피언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원래 우리가 이제 지금 우승컵은 우리 쪽에 있어요. 비대위원장은 안 쳐주기 때문에 우리 쪽에 우승컵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디펜딩 챔피언 팀의 덩치라는 건 나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당원 구성에 대해서는 다 말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쪽이 많다. 뭐 지금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은 2030이 많고 이준석 전 대표 때 들어온 사람 많다 했는데 다 확인은 안 되는 거죠. 구성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국민의힘에서 모든 그 정치인 중에서 저만 일주일 단위로 당원 추이를 보고받아봤습니다. 그러면 다 알고 계시겠네요. 그러니까 이 당원 추이라는 것은 지금 결과만 보면 당원이 뭐 지금 뭐 70몇만 명이다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당원 추이라는 건 저는 그때 감이 있는 거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원 가입이 급증했고 어떤 시점에 당원 가입이 활발히 일어났고 그 시기에 온라인으로 가입한 사람의 비중은 얼마인가, 페이퍼로 오프라인으로 가입한 사람의 비중은 얼마인가. 온라인은 이준석 지지 성향이 높아요. 그런데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얘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본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죠. 대통령실의 지금 전당대회 개입 부분이 좀 심각하다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어제 이진복 수석이 그 얘기도 했었어요. 안철수 후보한테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무것 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그 표현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안 건드릴게 이걸 정확히 번역하면 뭐냐면요.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쏜답니까 이게? 손들면 쏜다. 움직이면 쏜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말하면 움직이면 쏜다. 이게 수화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당대회에 나가서 활발히 뛰어야 되는데 검문 검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봐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거기서 아무것까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칭찬하는 말을 해라. 아무거 우리 편 안 하면 쏜다 아닙니까 이제 보면은. 왜 이렇게 깊숙하게 대통령실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개입하는 모양새로 보이는 겁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쯤 되면요 전당대회 이제 제가 봤을 땐 용산에서 원하는 뜻을 이루지 못하면은 지금 이상민 장관이 급합니다.
당장 용산 전원 참모 해고해야 됩니다. 참모를 해고해야 된다. 네. 어떤 의미입니까? 왜냐면요. 만약에 이번에 이 많은 걸 한 다음에 만약에 용산이 원하는 대로 김기현 대표를 못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새로 선출된 대표랑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이제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당신을 죽이고 싶었는데 못 죽였다 이렇게 한다면 그렇지만 풀자 이게 됩니까 이게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요. 내 주변에 좀 간신배가 있어가지고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잘해보자 신임 대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용산에 이제 대통령보다 그 참모진이 더 달아올랐을 겁니다. 이것도 좀 눈에 띄긴 해요. 지금 색깔 논쟁도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김기현 측에서 안철수 후보 측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도와주고 계시더만요. 이준석 전 대표가. 제가 그래서 항상 그거는 글올릴 때 붙이잖아요. 네.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는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래서 다 알고 뭐 국민들이 다 알긴 아니까. 근데 엄호를 좀 해주는 모양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만약 누가 저한테 안철수 대표가 이준석 대표의 적입니까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톰과 제리 비슷한 거다. 톰과 제리다. 이게 그 톰이 없어지면 안 돼요. 제리도 톰이 너무 필요해요. 저는 톰이 없어지면 제일 골치 아픕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이 없어지면 톰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안철수 후보가 톰이시고 우리 이준석 전 대표가 제리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생일도 챙겨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톰과 제리 보면은 톰 생일도 챙겨주고 이러잖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톰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정 부분에서는 엄호도 하시는군요. 자, 또 그 사진도 한번 눈에 띄었거든요. 이른바 뭐 김나 연대라는데 어떻게 좀 썩 밝은 표정은 아니었어요. 나경원 의원 얼굴 보면. 그 상황에서 표정이 밝으면 그것도 좀 밝으면 이상하다. 너무 감정 기복이 이게 심한 거죠. 저는 이런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저를 이제 그 윤핵관들이 공격할 때 요즘 들어서 길거리 나가면 어르신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야 이준석 씨 옛날에 네가 별난 줄 알았더니만은 그 훨씬 별난 사람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훨씬 별난 사람이 있다. 그 누구겠어요? 그쪽을 말하는 건가요? 그때 한창 붙었을 때 제가 그래도 신인은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 내부에 있던 일들을 이번에 책에도 안 적고 그다음에 그 밖에 나가서 안 떨어서 그렇지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당한 일들 한 10배 정도는 제가 당했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번에 나경원 의원 뭐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 돌려가지고 했다고 지금 상처받았잖아요. 그런 거 뭐 상처받고 그래요. 우리 이준석 전 대표는 더한 거 당했습니까? 저도 연판장 맞았거든요. 연판장을 맞은 적이 있다고요? 34명인가 그랬는데 뭐냐면은 제가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저 보좌진한테 저한테 제가 야 가서 도대체 연판장에 누가 이름 썼는지나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만은 이름이 비공개라는 거예요. 연판장에 이름 비공개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34명의 익명 연판장을 맞아본 사람입니다. 익명 연판장을 맞아봤다. 그때 겨우 그때 막 쫓아내겠다 난리 칠 때 보면은 초선 의원 그 연판장이랑 돌 막 이렇게 기사나고 이랬거든요. 그거 익명이었어요. 익명이었군요. 전 살다 익명 연판장이랑 들어보지 못했어요. 원래 연판장이라는 게 내 이름을 걸고 그래서 자기 이름 걸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당은 그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우리 당의 그 신문 기사 인터뷰 보면요. 전부 다 여당 모 의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익명질이 일상화된 겁니다. 익명이. 근데 박주면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들은 다 관종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했을 때 국민들은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은 얘기면은 자기 이름 내죠. 다 실명을 하죠. 당연히 내죠. 다 실명을 하죠.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근데 우리 당은 최근에 나오는 게 전부 다 여당 모 의원은 A, B, C, D 의원은밖에 없잖아요. 이건 뭐냐면 애초에 다들 나쁜 마음을 갖고 인터뷰하는 겁니다. 인터뷰 자체가 의도가 최소 나쁘다. 비겁함 아니면 나쁜 마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건 그 익명 인터뷰라는 정치라는 거는 소위 대포차 정치, 대포폰 정치거든요. 변호사니까 아시겠지만 대포차랑 대포폰은 어떤 사람들이 씁니까? 나쁜 사람들이 씁니다. 범죄에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거죠. 나쁜 일 하려는 사람들이 쓰는 거지. 멀쩡한 사람이 왜 대포폰을 씁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후퇴하려면 지금이 적기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것도 아마 익명으로 누가 퍼뜨린 얘기일 겁니다. 맞습니다. 보도가 됐어요. 나쁜 일 할 때만 익명으로 나는 겁니다. 진짜 만약에 누가 안철수 대표의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그런 조언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당당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준석은 왜 말을 세게 하냐 그러잖아요. 저만 실명으로 말하는 겁니다. 모든 거를. 아 나머지들은 세게 하면 뒤에서 가서 익명으로 하니까 그래 보이는 거고. 저는 제가 철학이 뭐냐면요. 저는 제가 웬만한 건 다 실명으로 얘기해가지고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하겠다거든요. 제가 만약에 안철수 대표나 이런 사람들의 정치 진로에 대해서 네. 언급할 거면은요. 저는 까놓고 합니다. 까놓고 할 것이다. 근데 제가 지금 까놓고 얘기하기에 안철수 대표는 지금 후퇴하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얘기를 안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나중에 안철수 대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는데 그렇게 누구 정치적 타격 주고 싶은 사람들이 익명으로 네. 안철수 지금 더 가면 죽어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익명으로.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면 뭐냐면 세상에 익명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최소 비겁자 아니면 음흉한 사람.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 괜찮으시면요. 지금 우리 4부에서 여론동탑 배종찬, 김준일 두 분 나오시는데 같이 좀 있다가 못다한 이야기 좀 소화하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물 한 잔 갖다 주세요. 물 한 잔 갖다 드릴 테니까 잠시 광고 듣고 와서 4부에서 다시 또 이준석 대표 또 여론동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드릴게요.